이혜운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다. 낡고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굳어졌다. 눅눅한 공기가 가득한 작은 방은 창문도 없이 꽉 막혀 있었고 그녀의 삶과도 같았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녀는 숨을 죽였다. 어머니, 박민영과 여동생, 박지수가 잠든 사이 부엌일을 끝내야 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에라도 깨는 날에는 그녀의 하루는 어김없이 욕설과 비난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혜우는 조용히 밥을 안 치고 국을 데웠다. 어제 저녁 먹고 남은 찬밥과 김치찌개는 그녀의 몫이었다. 찌개 속 두부 한 조각을 건져 먹으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10살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재혼했고 그녀의 삶은 그때부터 지옥으로 변했다.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는 늘 뒷전이었고 집안의 모든 허들의 실은 그녀의 몫이었다. 지수는 혜운과 달리 예쁘고 사랑받는 딸이었다. 모든 것을 지수에게만 해주려는 어머니의 모습에 혜운은 일찌감치 기대를 버렸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낼 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서빙, 편의점 야간 근무, 심지어는 식당 설거지까지. 그녀는 하루 18시간 가까이 일하며 돈을 벌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그녀의 눈빛은 항상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보물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목걸이였다. 푸른 빛을 띠는 작은 보석이 박힌 목걸이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목걸이를 그녀에게 건네며 이 목걸이는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삶이 힘들 때마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손에 쥐었고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공원 벤치 아래에 사는 길고양이였다. 퇴근길 그녀는 매일 남은 빵 부스러기나 캔에 담긴 사료를 조금씩 가져다 주었다. 길고양이는 처음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발소리만 들어도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어느 날 길고양이의 다리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다. 혜우는 지갑에 있던 돈 1,000원짜리 마지막 지폐를 꺼내 근처 약국에서 연고를 사왔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었지만 그녀는 상처 입은 길고양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고양이는 얌전하게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혜우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라도 행복해야 해. 그녀의 삶은 그렇게 고요했다. 폭풍 전의 바다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다. 지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혜우는 그런 지수가 걱정되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가족에게 그저 돈을 벌어오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삶이 언젠가는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그날 밤, 혜운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늦은 새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박지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 2명이 서 있었다. 지수는 혜운을 보자마자 희죽거리며 말했다. 언니, 내 빚 좀 갚아줘. 5천만 원인데 언니가 조금만 더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잖아. 5천만 원. 혜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금액은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다. 지수는 도박에 손을 댔고 그 빚을 혜운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뒤따라 나온 어머니. 박민영은 지수의 편을 들며 혜운에게 소리쳤다.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네, 동생 빚도 못 갚아주면서 이 집에서 뭘 한 거야.
당장 나가서 돈을 구해와. 아니면 그냥 이 집에서 사라져. 어머니는 혜운의 짐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을 거칠게 현관 밖으로 던졌다. 가방 속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며 차가운 바닥에 뒹굴었다. 혜운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이 집을 위해 바쳤던 모든 노력과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였을 뿐. 가족의 일원은 아니었다.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혜운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영은 싸늘하게 대꾸했다. 엄마 내까짓게 감히 누굴 엄마라고 불러? 당장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민영은 매정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닫힌 문 앞에서 혜운은 털썩 주저앉았다. 찬바람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굵은 장대비로 변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빗물에 섞여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었다. 혜운은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거리를 걸었다. 익숙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때 기댈 수 있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그러나 모두 그녀의 처지를 비웃거나 모른 척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결국 차가운 공원 벤치에 몸을 뉘었다. 비에 젖은 몸은 한없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고 외로웠다. 그녀는 주머니 속 낡은 목걸이를 꺼내 꼭 쥐었다. 아버지의 유품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에 흠뻑 젖은 길고양이가 들어왔다. 그녀가 며칠 전 연고를 발라주었던 그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몸을 비볐다. 혜우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다. 그녀가 울음을 참는 동안 고양이의 따뜻한 천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녀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기에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그녀는 젖은 옷을 털고 벤치에서 일어섰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빗속을 뚫고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힘겨웠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혜운이 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머문 지 1달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낡은 옷 대신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었고 영양실조에 걸렸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지훈은 혜운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난생 처음으로 사랑과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훈은 혜운의 낡은 목걸이에 호기심을 느꼈다. 푸른 보석과 낯선 문양은 어딘가 익숙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쓴 글이 있었다. 내 오랜 친구의 딸 혜운, 그 아이의 목에 걸어준 푸른 보석 목걸이, 언젠가 우리의 아이들이 만나 이 가문의 잃어버린 유산을 되찾아 주기를.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혜운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오랜 친구의 딸이자 그들의 가문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혜운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민영과 박지수는 혜운이 집을 나간 후 그녀의 존재를 잊고 흥청망청 돈을 썼다. 하지만 곧 돈이 떨어지자 다시 혜운을 찾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그들은 우연히 혜운이 지훈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혜운이 부자 남자를 꼬드겨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오해했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혜운을 꽃뱀으로 몰아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잠시 외출한 사이 민영과 지수가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경비원을 따돌리고 무작정 문을 두드렸다. 혜운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거친 행동에 이웃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수는 소리를 지르며 혜운을 모욕했다. 이혜운, 너 우리 돈 다 가지고 도망갔지? 이 집주인한테 너의 본색을 다 말할 거야. 네가 얼마나 음흉한 꽃뱀인지 다 물어버릴 거라고. 혜운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지훈이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현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에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민영은 지훈을 보자마자 가면을 썼다. 총수님, 이 애가 총수님을 속이고 있어요. 이 애는 저희 집안의 돈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에요. 저희는 이 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민영의 능숙한 거짓말에 지훈의 얼굴은 복잡해졌다. 그는 혜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물과 상처 입은 표정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민영의 거짓말은 너무나 그럴듯했다. 지훈은 혜운에게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뒤 민영과 지수를 서재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능청스럽게 혜운이 훔쳤다는 돈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지훈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들의 말을 듣는 동안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혜운이 정말 그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흥신소에 그들의 뒷조사를 맡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훈은 혜운에게서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을 보았음에도 그녀를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도 막을 수 없었다. 지훈의 차가운 눈빛을 본 혜운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치 다시 예전에 불행했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지훈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 줄까 두려웠다. 그녀는 방 안에서 낡은 목걸이를 쥐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위기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되었다. 박민영과 박지수가 펜트하우스를 찾아와 소란을 피운 그날 밤, 이혜우는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 김지훈의 차가운 눈빛과 흔들리는 신뢰를 느낀 그녀는 다시 예전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지훈이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비서가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아가씨, 총수님께서 이 서류들을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 뭉치에는 혜운의 생모가 남긴 유언장, 그리고 혜운의 아버지와 지훈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서류들은 혜운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지훈의 아버지에게 혜운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아버지가 활짝 웃고 있었다. 유언장에는 또한 그녀의 목걸이에 대한 언급과 그것이 두 가문의 약속의 징표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혜운은 안도와 함께 죄책감에 휩싸였다. 지훈을 의심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며칠 뒤 지훈의 그룹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가 열렸다. 혜운은 지훈의 권유로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녀는 지훈이 선물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푸른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걸었다.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박민영과 박지수가 보란 듯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파티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지훈이 파티를 주최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혜운을 모함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다. 지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파티장 중앙에 서 있던 혜운에게 다가갔다. 이혜운, 너 정말 뻔뻔하다. 감히 우리 집안의 돈을 훔쳐서 이런 곳에서 총수님을 꼬드기고 있는 거야. 모두 이 여자 조심하세요. 이 여자는 남자 돈이나 뜯어내는 사기꾼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혜운에게 쏠렸다. 혜운은 두려움에 몸이 굳었다.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기 전까지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파티장은 순간 고요해졌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지훈은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여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집안의 오랜 은인이자 저희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제가 찾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지훈의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 그리고 혜운의 친부모와 지훈의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지훈은 진실을 폭로했다. 혜운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고 두 아버지는 자녀들의 약혼을 약속했다는 사실까지. 이어서 그는 민영과 지수가 혜운을 협박하고 그녀에게서 돈을 갈취하려 했던 녹취록과 증거들을 공개했다. 파티장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처음에는 지수와 민영의 거짓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진실이 드러나자 경악과 함께 혜운에게 깊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민영과 지수는 얼굴이 새빨개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고 파티장의 경비원들이 그들을 끌어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지우는 혜운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혜은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의 은인이자 저의 미래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파티장의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혜운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총수의 공주님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은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이 순간 그녀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파티장에서의 사건 이후 박민영과 박지수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의 사기, 공깔, 그리고 혜운을 향한 지속적인 학대와 착취에 대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혜운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고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무르익어갔다. 지우는 혜운을 자신의 회사 디자인팀에 합류시켰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예술적인 감각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보석 디자인을 다시 시작했고 그녀가 디자인한 첫 번째 목걸이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낡은 목걸이에서 영감을 받아 푸른 보석과 두 가문의 문양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혜운과 지우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처럼 빛나고 있었다. 혜운아, 너는 이제 공주가 되었어.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공주. 지훈의 말에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지훈 씨. 저는 공주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일 뿐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훈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지훈은 혜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맞아. 너는 이미 빛나는 사람이었어. 내가 조금 늦게 알아봤을 뿐이지. 이제 그 빛을 더 크게 만들어줄게.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혜운은 지훈의 곁에서 사랑받는 행복을 알게 되었고 지훈은 혜운의 곁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이혜운은 이제 이혜운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가 설립한 주얼리 브랜드
블루호프는 그녀의 첫 목걸이 디자인을 로고로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화려함보다는 섬세한 이야기와 의미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지훈과 결혼한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았다. 그녀의 삶은 차가운 집 밖으로 내던져졌던 불행한 소녀의 삶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찾아낸 당당한 여성의 삶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해운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블루호프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과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재단의 운영에 참여하며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다. 그녀의 공방에서는 어린 시절의 그녀처럼 가난 때문에 재능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이 무료로 디자인을 배우고 있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해우는 남편 지훈과 함께 재단에서 마련한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꼭 닮은 한 소녀를 만났다. 그 소녀는 고아였고 늘 외롭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우는 소녀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이 목걸이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었던 목걸이야. 이젠 네가 이 목걸이를 가지고 너의 삶의 희망을 찾아가렴. 소녀는 해운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해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펼쳐졌다. 해운은 지훈의 품에 안겨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에는 이제 그 어떤 화려한 보석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가끔 예전에 제가 생각나요. 차가운 빗속에서 쫓겨났던 그날 밤이요. 해운의 말에 지훈은 그녀를 더 꼭 안아주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너의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너를 빛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야. 해운은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푸른 보석 목걸이는 이제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푸른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와 지훈,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